서류 바꿔치기 한 거, 원래 집이 내 거였다는 거, 모든 걸 다 알았어. 그래, 맞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복이 찾아올 겁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골 마을,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장민호, 올해 72살의 은퇴교사였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민호는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이 은퇴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텃밭에 물을 주고 집 앞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나가던 김순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민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고받는 따뜻한 인사, 은퇴 후에도 찾아오는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찾는 마을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학이라 할 일 없는 아이들이 장 선생님 집에 모여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곤 했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수민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민아, 이건 말이지. 먼저 괄호부터 계산해야 해. 순서가 중요하단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민호는 흐뭇해했습니다. 교실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그의 은퇴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가을 국화를 돌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말라빠진 잎사귀를 제거하는 모습에서 그의 세심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형님 계세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박 형님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잠깐만. 혹시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박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수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냥.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옛날 일들 말입니다. 박 씨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동생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했지만 괜히 더 자세히 묻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박 씨가 돌아간 후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생 민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왔거든요.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집안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4살 아래 동생인 장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며 제법 성공하는 듯 했는데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형 있어.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험악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무슨 일로 왔나?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맞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수는 야심만만한 사업가였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하겠다며 의욕에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이 날 걱정해. 그만해. 이제 그런 척 안 해도 돼. 민수는 비아냥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민수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벽에 걸린 교육청 표창장들, 제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책들까지. 모든 것이 형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원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늘 의인처럼 굴지. 하지만 진짜 속은 나만 알지. 언젠간 내가 웃을 날이 온다. 어릴 때부터 형은 모범생이었고 자신은 늘 문제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형만 칭찬했던 기억이 여전히 가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형이 교사가 된 후 더욱 완벽해 보이는 모습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형을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 제자들이 보내는 따뜻한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한편 민호는 동생의 험악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이지만 늘 욕심 때문에 무너져 왔지. 그래도 피부치니까 외면할 순 없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성급하고 욕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든 빨리 이루려 하고 때로는 무리수를 두는 성격이었죠.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키워가기보다는 큰 판을 벌이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이라는 끈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동생이 실패했을 때도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수야, 차라도 한잔하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고. 민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 괜찮은 척하지 마. 나 왜 왔는지 알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고. 민수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민수가 마을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소유권에 대한 것들, 옛날 서류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까지. 민호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끝낸다는 거야? 민호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어떤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형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 나 이제 알았어. 진실을 말이야. 더 이상 속일 생각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형제의 대화를 들은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장 선생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고 민수가 화를 내며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민수 씨가 화를 내며 나가던데. 민수 씨가 요즘 이상하더라고. 술만 마시고 다니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혹시 형제들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존경받던 장 선생님 집에 생긴 이상한 기운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낸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민호의 마음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품고 있는 의욕과 원망,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들이 곧 충돌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민호는 새벽이 되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규칙적으로 하던 청소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험악한 표정과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침 8시쯤 마을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등기우편이 나왔어요. 등기우편이요? 누구한테서 온 건가요? 시청에서 온 것 같은데요. 서명 좀 해주세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올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토지 관련 서류 재정비 안내문이었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확인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올까?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집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봉투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들어간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고 흥분된 어조였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봉투를 다시 장롱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민수의 눈이 민호가 들고 있던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건 시청에서 서류 확인하라고 해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서류 말이야. 민수는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야, 민수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호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오래된 매매계약서까지.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그렇군. 역시. 민수의 얼굴에 기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흔들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형. 이게 바로 증거야. 내가 찾던 증거. 무슨 증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수는 서류들을 바닥에 팽개치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 형.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였다고.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차근차근? 지금까지 몇십 년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차근차근? 민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목소리도 커졌고 몸짓도 거칠어졌습니다. 형이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거 다 알아.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어. 박 아저씨가 다 얘기해줬다고. 박 아저씨가? 그 양반이 뭘 안다고. 모르는 척하지 마. 이제 다 들통났어. 민수는 민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72살의 민호는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댔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형, 이제 다 끝났어. 이 집에서 나가. 거지 신세가 형한테 어울리지 않나. 민수의 마지막 말은 민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거지 신세라는 말에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동생이 이렇게 모독하다니. 민수야, 어떻게 형한테 그런 말을. 형, 이제 형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남의 집을 가로챈 도둑이 형이라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어찔어찔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민수는 승리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 그리고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 선생님 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모두 놀란 것입니다. 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나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별일 아니긴. 이 사람이 내 집을 가로챘다고. 이제 진짜 주인이 찾은 거야.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존경받던 장 선생님과 관련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민수 씨, 무슨 소리예요? 장 선생님이 왜? 다 증거가 있어요.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민수는 흥분해서 서류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 선생님, 민수 씨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집에라도 가서 쉬세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말이 아주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집이 원래는 차남 몫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의혹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존경받던 장 선생님에 대한 미묘한 의문이 마을 사람들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의혹의 씨앗은 곧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되찾은 집에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민수는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표창장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사업 실패로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민수는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결과 이 집과 땅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시골이지만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이라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억은 나오겠어. 민수는 흥분했습니다. 한억이면 서울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이 충분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 씨, 담보대출 말씀이시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네, 이 집 전체를 담보로 잡고 싶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심사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대출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던데 얼마나 빌리려는 거래요? 1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수의 과거 사업 실패 이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사업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런 소문들이 민수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내 일에 왜 참견이야?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민수는 술집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8천만 원요? 한억은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심사 결과 8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민수는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8천만 원이면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좋습니다. 바로 실행해 주세요. 민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집은 은행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민수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이 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또다시 성급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쟁업체 분석도 소홀히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하지만 곧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고 고객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반품과 환불이 급증했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돈은 빠르게 바닥이 나고 있었고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더 큰 문제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모두 날렸고 다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수 고객님, 대출이자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들어올 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민수는 거짓말로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내놓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민수는 다급해져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민수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저희는 원진 상사에서 나왔습니다. 미지급 대금건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할 때 거래했던 업체들이 돈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채권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연락이 안 되시더니 여기 숨어 계셨군요. 서울에서 사기치다가 망하고 시골에서도 또 망하셨다면서요?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 사업 좀 그만하시죠. 또 누구 피해보게 하려고요? 시골 사람들 상대로도 사기치실 건가요? 채권자들의 조롱에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뭐라고요? 누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안 갚으시죠? 사업 실패했으면 책임지셔야죠.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형을 내쫓으며 의기양양했던 민수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내 앞길을 막았어. 채권자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형님이 뭘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분명 형이 재산을 숨겼을 거야. 다만 몰래 빼돌린 게 있을 거라고. 민수는 점점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것이 편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형을 내쫓아놓고 이제는 형을 원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사람 정말 답이 없네. 장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민수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돌아간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의 처참한 몰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 선생님을 내쫓은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몇몇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회관 한쪽에서는 장기를 두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꼴이 말이 아니네요.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형님을 그렇게 내쫓아놓고. 이웃집 박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면사무소 근처 여관에 계신다던데 그분이 평생 그 집에서 사셨는데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장 선생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종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85살인 박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모든 변화를 지켜본 산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주민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집 말이야. 사실은 박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더 마신 후였습니다. 원래는 차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기 두는 소리도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차남 이름으로요? 박영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장씨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야. 분명히 집은 둘째한테 물려주기로 했었어. 내가 직접 들었거든. 박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남 이름으로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서류를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서류를 바꿔치기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존경하던 장 선생님과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증언에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장 선생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문일 수도 있고.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글쎄, 그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게다가 민수 행동도 이상했어.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하고. 박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형제 사이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그래서였을 거야. 어떤 의미예요? 민수가 형한테 속은 걸 알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고. 이 말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그럼 민수 씨가 집을 되찾은 게 당연한 거네요? 그렇다면 장 선생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경하던 사람에 대한 의혹이 생기니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장 선생님이 그런 분일까요? 평생 그렇게 바르게 사셨는데. 박영의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특히 재산 문제는 형제도 원수로 만들거든. 박 할아버지의 말에 회관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그 얘기 정말이에요? 민수는 흥분해서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민수야, 너 술 마셨구나. 할아버지, 제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형이 서류를 바꾼 거예요? 민수는 박 할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김에 나온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역시 그랬어. 형이 내 걸 빼앗은 거였어. 민수는 일어나서 회관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진짜 피해자였어요. 형이 나를 속인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김철수 씨가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은 평생 착한 척, 의로운 척 했지만 사실은 도둑이었어요. 동생 것을 가로챈 도둑이라고. 민수 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박영의 할머니가 말렸지만 민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안 돼요? 사실인데.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민수는 박 할아버지를 붙잡고 계속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법무사가 누구였어요?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다른 증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그리고 그때 일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박 할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증인은 없어요?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민수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아버지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민수는 회관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민호를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술 깨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관에 남은 사람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술김에 나온 옛날 소문을 말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는 장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의혹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면사무소 근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머물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발걸음만큼은 빨랐습니다. 드디어 형과 진실 대결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수의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은 후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 나와. 얘기하자. 여관 앞에서 민수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민수는 상관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형과 맞서고 싶었거든요.
여관 안에서 불빛이 움직이더니 곧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왜?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의 취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제 다 들통났어. 박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줬다고.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할아버지가 뭘? 서류 바꿔치기 한 거. 원래 집이 내 거였다는 거. 모든 걸 다 알았어. 민수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관 주인과 다른 투숙객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진정하라고.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민수는 형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호는 벽에 등을 대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인정해, 형. 내가 서류를 바꾼 거 맞지? 내 집을 가로챈 거 맞지?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증인도 있다고. 박 할아버지가 다 봤다고. 증인이라니. 박 할아버지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형이 와서 서류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순간 여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역시 그랬어. 민수는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보다는 분노와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평생 거짓말로 살아왔으면서. 하지만 민수야, 그때 상황을 알아야 해. 내가. 상황? 무슨 상황이 있어서 동생을 속여? 무슨 상황이 있어서 형이 도둑질을 해? 내가 그때 도박에 빠져서 집을 팔려고. 또 내 탓이야? 끝까지 내 탓으로 돌릴 거야. 민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형이 자신을 탓하며 변명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너를 보호하려고. 보호? 웃기지 마. 내 걸 빼앗아 놓고 보호라고. 정말이야.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잖아. 그래서 형이 내 집을 가로챈 거야. 그게 보호야.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관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중간에서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그때 상황이. 들을 말이 뭐가 있어? 형이 나를 속인 게 다야. 평생 거짓말로 산 거야. 민수는 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호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때려도 시원하지 않아. 내 인생을 망쳐놓고. 그날 밤 두 형제는 새벽까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화를 냈고 민호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도둑, 사기꾼. 민수가 떠난 후 민호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여관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던 습관과는 달랐습니다. 여관 주인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나오셨어야 하는데. 여관 주인이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결국 여관 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병원으로.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민호는 그날 오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의 부고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민수 씨랑 크게 다툰 것 때문인가? 그분이 평생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특히 민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소식을 듣고 온 동료 교사들까지 모두가 민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슬퍼하는 척하지 마세요. 형은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 죽었어요. 조문객들은 민수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만큼은 조용히 해주세요. 고인을 위해서라도. 왜요? 형이 죽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속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수는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민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민호 선생님 장례식장이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장민호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민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공개하라고 하신 유언장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김 변호사를 주목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그런데 특히 찬한 분이 계시면 꼭 들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며 장례식장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형의 죄상이 공개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민수야, 그리고 마을 분들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밝힐 때가 왔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집 서류를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수는 역시 그랬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동생 대신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동생 대신?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형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 읽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처음부터 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남인 나는 교사로서 안정된 직업이 있으니 집과 땅은 둘째인 민수에게 물려주겠다고.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였거든요. 역시 집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교사라는 좋은 직업이 있으니 걱정 없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했으니 집이라도 물려줘야겠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민수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매일 밤 화투를 치고 경마장에 다니며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 위협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미 계약금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건 민수가 입을 떨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빚에 쫓겨 급하게 집을 팔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가 급히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형이 내 걸 뺏은 거 맞잖아. 민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민수를 진정시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그때 심각한 상태였다. 도박 빚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지. 빚쟁이들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며 매일 협박했던 걸 기억하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의 무서웠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던 모습, 어머니가 무서워하며 떨던 모습까지. 나는 너를 보호하려 했다.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꾼 후 빚쟁이들에게 말했지. 이 집은 이제 장남 소유다. 차남과는 상관없다. 차남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수는 빚쟁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집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고 목숨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지. 김 변호사는 잠시 멈춘 후 목소리를 높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나는 결코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보관자였을 뿐이다. 보관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다. 민수가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때가 되면 이 집을 다시 동생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서울로 떠났고 수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다. 언젠가 동생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내가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도박에 빠져 집을 팔려던 내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내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는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다. 다만 안타까웠을 뿐이다.
내 소중한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희생정신과 형제애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동생을 속인 것이 아니라 동생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이 집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아버지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도박도 하지 말고 술도 줄이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주길. 그리고 마을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는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동생입니다. 김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자 장례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형. 민수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 왜 나는 몰랐을까?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선생님의 숨겨진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집과 모든 재산을 민수 씨에게 상속한다는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형의 관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거든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바보였어. 형이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희생자가 누구였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민호는 평생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오해했던 형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클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형,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 민수는 관에 매달리듯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후회와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장 선생님의 숨겨진 희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평생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민수 씨가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민호의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평생 한 일들이 모두 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민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서울의 중학교 교장 이정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담임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말입니다.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대학교 갈 때도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로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호의 또 다른 제자인 김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집에서 지내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1년 넘게 선생님 댁에서 지냈어요.
그때 선생님 부인께서도 친딸처럼 챙겨주셨고요.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평생 동안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성자 같은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동생을 속일 리가 없죠. 민수 씨가 얼마나 후회하고 계실까.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지만 완전히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형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형이 제 것을 빼앗았다고, 형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은 절 지키려고 희생하셨던 거였어요. 민수 씨, 일어나세요. 박영의 할머니가 말렸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형을 그렇게 모독했는데. 민수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박에 빠져서 집까지 팔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정신만 차렸어도. 민수 씨,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형은 그런 저를 끝까지 감싸주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절 위해서.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민호의 제자들이 하나둘 민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민수 삼촌, 고개를 드세요. 삼촌이라니.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이정호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걱정하신 건 삼촌이었어요.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내 동생은 좋은 사람인데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형이 그런 말을. 네. 선생님은 삼촌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잘해주지 못한 걸 후회하셨어요. 김미영도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삼촌,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평생 삼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건 공부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제 삼촌이 이어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형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형의 짐이 아니라 형의 동생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형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절규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거든요. 박종수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할아버지, 형님은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 이제 그 기다림에 답할 때가 온 거야.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너 같은 사람이어야 해. 형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이니까. 박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형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형의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평생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형이 평생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형에게 자신은 평생 소중한 동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민수가 형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이 평생 해왔던 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수 씨가. 일찍 일어난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술만 마시고 다니던 민수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형을 닮고 싶어서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집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남긴 책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가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일을 제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 교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박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것들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남긴 교재들도 있고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실무적인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경험은 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 믿기 어려웠거든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해보시죠. 이때 박종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민수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기회를 줘야지. 할아버지, 형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우리라도 믿어줘야 하지 않겠나? 박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형의 집 거실을 작은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수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수민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말이지. 민수는 형이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우와, 이제 알겠어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민수는 기뻤습니다. 형이 왜 평생 이 일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의 공부방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중학생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실패는 나쁜 게 아니야. 선생님도 많이 실패했거든.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도박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형한테도 못되게 굴었어.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야.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는 하면 안 되고. 민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선생님처럼 살지 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공부방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종종 찾아와 상담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제자였던 이정호가 찾아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아, 정호야. 잘 지내지? 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정호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삼촌의 공부방을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로 등록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이야? 네. 삼촌이 하신 일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이 삼촌을 믿으셨잖아요.
이정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형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내가 이제야 알겠어. 형이 지키려던 게 돈이 아니라 나와 이 마을이었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형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아이들을, 이 마을을 말이야. 민수는 형의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했어, 형. 그리고 고마웠어.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마을 회관에서는 민수의 공부방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호의 제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형 덕분입니다. 형이 평생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형만큼 훌륭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형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마을이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형을 오해했던 것,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것 모두 말입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형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각했습니다. 형, 이제라도 알겠다. 형이 지키려던 게 돈이 아니라 나와 이 마을이었구나. 나도 이제 형처럼 이름 하나라도 남기고 싶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형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고마워.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이제 나도 누군가의 형이 되어볼게. 민수는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형이 평생 느꼈을 보람을 이제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형의 사랑을 이어받아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말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깨달은 민수는 이제 형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